살라 지게라 제작 살라 드 시네마 브라질 버전 줄리오 세자르 게지스. 오늘의 에피소드. 다운폴, 히틀러의 마지막 시간들은 2004년 독일 영화입니다. 오늘날 개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영화, 드라마 영화의 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매우 용기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정권과 특히 아돌프 히틀러의 몇몇 측면을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권 모두 브라질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아힘 페스트의 히틀러의 벙커에서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트라우트 융어 비서의 전기입니다. 히틀러의 비서 중 한 명이자 그들 중 가장 젊은 비서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영화가 정말로 현실에 충실한지 여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운폴은 현실에 충실한 영화일까요? 제가 아는 영화 중에서 현실에 가장 충실한 영화 중 하나일 겁니다. 거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요아힘 페스트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제3제국의 역사, 특히 히틀러의 전기에 대해 매우 권위 있는 대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정말로 아주 일관되게 페스트가 자신의 책 히틀러의 벙커에서에서 쓴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화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 브루노 간치가 피러 역을 맡아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연기 덕분이었습니다. 브루노 간치는 사실 이전까지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현실적인 히틀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히틀러가 스크린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경우에 그는 굉장히 과장되고 희화화된 모습으로 그려졌잖아요. 그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었어요. 캐릭터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감정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영화 다운폴에서 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용감했다고 말한 거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를 인간적으로 그려내는 점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80년 전에 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나 역사책에만 기록된 일로 여기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히틀러가 우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히틀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 심지어 몇몇 인물들, 특히 그의 비서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 점은 트라우트 융의 회고록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히틀러가 그녀와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줬던 그 친밀함과 부성적인 태도죠. 결국 이것은 일종의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20세기의 가장 희화화된 인물 중 한 명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희화화에 대해 말하자면 브루노 간치는 이 영화를 위해 히틀러의 몸짓과 말투, 심지어 연설까지도 많이 연구했다고 하죠. 히틀러가 연설에서 사용하는 빈도나 목소리 톤을 브루노 간치가 이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는 히틀러가 평상시 목소리로 대화하는 유일한 녹음도 연구했다고 하죠. 그 녹음은 1942년 핀란드에서 히틀러가 만네르하임 원수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방문했을 때 녹음된 거죠. 그래서 그 녹음이 간스에게 좀 더 절제된 대화 장면에서 사용해야 할 말투의 기준을 제공해줬죠. 하지만 영화에서 히틀러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몇몇 장면에서는 간스가 우리가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 톤을 꽤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그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이 당시 녹음의 음질 때문에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몇몇 장면에서는 톤이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에서 밈이 된 그 페르갈라인 장면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핀란드에서 촬영된 히틀러 영상에서 매우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오디오를 들어보셨다면 그가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좁은 공간에서 소리 지른다면 그렇게 높은 음을 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의 전체적인 배우진은 매우 유능합니다. 완전히 생소한 배우들이죠? 전부 독일 배우들이에요. 알렉산드라 마리아 라라를 제외하면 그녀는 몇몇 영화에 출연했고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해졌죠. 나머지 배우들은 사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매우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고 그들이 속한 이야기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역사적 인물들과 외모가 매우 비슷한 배우들을 찾아낸 점도 칭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얘기한 브루노 간치를 제외하고 게벨스를 연기한 배우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실제 요제프 게벨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를 연기한 배우도 알베르트 슈페어와 정말 닮았습니다. 그리고 히물러는 정말 같은 가족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진짜 하이니 히물러의 후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의도치 않게 닮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무장친위대 군의관 중령 에른스트 긴터 샹크예요. 그 배우가 진짜 볼프강 루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성공한 잠수함 지휘관 중 한 명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저 배우를 꼭 볼프강 루트 역으로 캐스팅해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놀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에요. 바로 헤르만 그링이 영화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는 히틀러의 첫 군사회의 장면에 등장해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사실 영화에서 그 배우의 출연 분량은 꽤 적어요. 제한적이죠. 그는 밝은색, 약간 크림색의 제복을 입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제작진이 보여준 장면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보며 떠날 시간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로 그는 영화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죠. 배경, 특히 외부 배경을 보면 대공포 부대 소개 장면이 나오죠. 베를린 중심부의 대공포 진지는 젊은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 대공포를 지휘하는 소위는 전선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여자도 있잖아요. 금발에 따은 머리를 한 그 소녀는 분명히 히틀러 유겐트 여성 구문의 고전적인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허구의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호아킨 페스트의 책에 실제 인물인 잉게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돔브로브스키는 심지어 베를린 전투 중에 그녀를 자신의 무기로 처형해달라고 포병 중위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장비 속에서 루프트바페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히틀러 유겐트의 검은색 제복을 입은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대공포 보조병입니다. 이들은 히틀러 유겐트 출신 소년들로 1943년 법에 따라 대공포를 다루기 위해 징집되었고 대공포를 담당하던 병사들을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교황 베네딕토 16세, 즉 요제프 하칭거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요제프 하칭거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 가장 많이 묘사된 대공포 보조병, 영어에서 피터 크란치라고 불리는 그 소년 말이죠. 그는 전쟁 막바지에 히틀러에게 훈장을 받은 여러 히틀러 유겐트 소년병들을 합쳐 만든 인물입니다. 4월 20일 총리권저 벙커 위에서였죠. 사실 피터 크란치라는 인물은 그곳에서 히틀러에게 철십자 훈장을 받은 소년들 중 가장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틀러가 뺨을 토닥여줬던 소년이 바로 알프레드 체우라는 아이였죠. 하지만 영화에서 피터 크란치는 소련 전차 2대를 파괴해서 철십자 훈장을 받지만 실제로 알프레드 체우는 가족농장 근처에서 부상당한 독일 병사들을 수레로 구출해서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그렇죠. 바로 초반에 1942년 11월의 그 장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바로 그때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우라누스 작전이 시작될 때이고 독일군이 전쟁에서 첫 번째 큰 패배를 겪기 직전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10일 동안 벌어지죠. 그렇죠? 제 생각엔 1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대략 그 정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마지막 10일 동안의 기간에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아직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군대가 정말로 베를린의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코프 원수가 4월 20일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인 그날을 베를린 중심부를 처음으로 폭격하는 날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긴장감이 정말로 고조됩니다. 영화는
히틀러가 그 도시에서 버려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 축하 모임이 끝난 후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모든 주요 동맹들, 히물러, 그링, 그리고 슈페어는 전쟁의 마지막 날들에 히틀러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의 명령을 거스르면서요. 또는 슈페어의 경우에는 직접 히틀러에게 자신이 이전 몇 달 동안 총통의 명령과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정말 무겁게 만드는 장면은 요제프 괴벨스 가족이 등장하는 부분부터입니다. 영화 중반부에 6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벙커에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 6아이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그려지거든요. 그 아이들은 합창을 하기도 하고 극도로 긴장된 벙커의 마지막 날들, 거의 광기에 가까운 그 환경 속에서도 장난을 치며 놀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작진의 또 다른 성공은 히틀러의 마지막 생애 장면에서 그를 극적으로 노화시킨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여주는 건 단지 열흘, 그렇죠. 그의 인생 마지막 열흘이거든요. 하지만 4월 20일에는 아직 신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30일이 되면 불과 열흘 뒤에 정말로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간치를 분장시키는데 피부가 완전히 창백해지고, 그렇죠. 눈도 아주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히틀러의 자살 장면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정말로 숨막힐 정도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그 정권은 48시간 더 연명하게 돼요. 그 후에 그 도시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불필요하게 라이히의 자체 치안대에 의해 처형당하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베를린의 항복이 발표될 때 적어도 그 공포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걸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히틀러의 마지막 군사회의 장면에서 그는 발터 뱅크 장군의 군대 운명에 대해 논의하죠. 히틀러에게 뱅크가 러시아군의 포위를 뚫고 도시로 와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한 뒤에 크랩스, 그러니까 한스 크랩스 장군이 히틀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저의 총통님, 우리 도시를 떠납시다.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도망쳐야 합니다. 히틀러가 대답하지 않자 요제프 괴벨스가 강하게 응수합니다. 그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하며 독일의 명예도 우리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이후엔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메라는 2번이나 마르틴 보르만을 비춥니다. 그는 요제프 괴벨스 옆에 서 있죠. 이 둘이 히틀러 뒤에 있는 두 거대한 권력자들인데 보르만은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괴벨스가 베를린을 떠나지 말자고 말할 때 말이죠. 그리고 보르만을 비추는 의도가 그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를 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탈출했다는 이론은 바로 마르틴 보르만의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제작진은 아마도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후에 곤란한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객과 히틀러의 탈출 이론을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 마르틴 보르만이 그 순간에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 이 영화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점을 몇 가지 짚자면, 영화 맨 처음뿐 아니라 영화 전반에 걸쳐 나오는 트라우들 융해의 고백 장면이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하다고 말하고 제 가족이 저보고 나치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나, 정말. 그녀는 1942년 11월에 히틀러의 비서가 되었는데 그때는 히틀러의 지정학적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유럽의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녀의 가족이 나치와 엮이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거의 1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집권하고 있던 정부였죠. 아무런 반대도 없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그런 비난이
별로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의존하는 또 다른 자료는 바로 요아힘 베스트의 책인데, 이 책은 알베르트 슈페어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사건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요아힘 베스트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알베르트 슈페어의 증언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야, 생각해봐. 슈페어는 히틀러의 군수장관이었어. 그는 히틀러와 그 누구보다도 깊숙이 연루된 사람이었지. 그는 전쟁 마지막 몇 년 동안 독일 군수 산업에서 수백만 명의 강제 노동자 노동명령서에 서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니른베르크 재판을 거쳐 나왔지. 니른베르크에서 그의 동료들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았어. 그리고 니른베르크 재판 동안 우리는 두 개의 파벌이 만들어지는 걸 봤지. 슈페어 파벌과 괴링 파벌이 있었지. 슈페어 파벌은 히틀러와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나는 그의 광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슈페어가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고백한 것 중 하나는 그가 벙커에서 히틀러를 독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야. 벙커 아래 구조물의 공기 공급을 오염시키려고 했다고 했지.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초토화 전술을 실행하라는 여러 명령도 무시했다고 했어. 하지만 이건 내 말만이 아니야. 알겠지? 많은 사람들이 슈페어가 교수형이나 실제로 니른베르크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말해. 그리고 영화 의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 사소하지만 살라데 게라에서는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지. 미리 말해두자면 이 영화의 의상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편이야. 독일군 군복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재현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작은 부분이 빠졌어. 첫 번째로 나는 다시 에른스트 긴타스, 균터 쉔크로 돌아가. 그는 SS의 오버슈트름반이러, 즉 SS 의무부대의 중령이야. 그리고 그는 옷깃과 어깨에 올바른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영화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오버스트라고 부르고 있어. 이건 전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오버스트는 육군 계급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버슈트름반 휘러라는 계급에는 그런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아. 이 계급은 무장친위대의 중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포르투갈어 중령을 대령이라 부르듯 오버슈트름반 히로도 줄여 부르는 거 아닐까? 가끔 그렇게 하지? 중령인 사람을 그냥 대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야. 왜냐하면 바펜 SS에서 대령은 오버히러거든. 그리고 오버슈트름반 휘러의 줄임말은 사실 오슈트바프이지 오버스트가 아니야.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쉔크를 오버스트나 육군 대령으로 언급한 건 작은 실수야. 또 다른 오버슈트름반 휘러 중에서 표현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베르너 하하제인데 그는 결국 벙커에 가서 블론드에게 독을 주는 의사야. 그도 역시 중령 오버슈트름반 휘러야. 여기 기세에 있는 계급장을 보면 알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은 오버슈트름반 휘러, 즉 소령 계급이야. 어깨 계급장에는 금색 별이 달려있지 않아. 샹크가 자기 군복에 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유니폼에 문제가 있는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헤르만 페겔라인이야. 헤르만 페겔라인은 영화에서 그루펜히러 계급을 가지고 있고 영화에서도 그루펜 휘러르로 언급돼. 그 계급은 그가 1944년에 달성한 거야. 그리고 그루펜히러는 중장, 즉 두 개의 별을 가진 장군에 해당해. 하지만 영화에서 그의 칼라에는 브리게데 휘러, 즉 별 하나를 가진 장군의 계급장이 달려 있어. 차이점은 그 참나무 이발에 별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의상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느꼈던 부분은 아서 악스만, 즉 라이크스 히틀러 유겐트의 수장으로 영화에서 아이들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재현이었어. 그들은 총리관저 정원에서 히틀러에게 훈장을 받고 있었지. 아서 악스만은 소련에서의 전투 중 오른팔을 잃었어. 그래서 그는 그 장면에서 오른팔을 뻗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없었어. 아서 악스만은 실제로 왼팔로 경례를 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왼팔로 인사를 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잠깐만. 혹시 제작진이 그냥 악스만의 팔을 바꿔서 사실 다른 쪽 팔이 의수였던 거 아닐까? 하지만 아니야. 저 다른 장면을 보면 그의 다른 팔의 손이 몸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어.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 하나는 제작진이 정말로 아르투르 악스만이 팔을 잃었다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저게 사실은 의수라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사진에 나온 아르투르 악스만의 의수는 검은색 손이었고 팔의 자연스러운 피부색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들은 대중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작품의 최종 완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다운풀은 내가 본 2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서 여전히 최고의 영화 중 하나야. 분명히 당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작품이고 영광스러운 5발의 예풀을 받을 자격도 있어. 이제 전쟁의 마지막 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내 책 오 아토모 코모 알마를 사서 읽어봐. 1945년에 원자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줄 거야. 설명란의 링크나 화면 QR코드로 이 책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인과 헌사를 원하면 살레디교라 구방이 gmail.com으로 우편번호 주문해주면 배송비를 알려줄게. 혹시 몰라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들 본 적 있어?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줘. 이 영상이 좋았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 눌러줘. 살라데 교라 채널 구독도 잊지 마. 그래야 앞으로도 놓칠 일 없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라데 교라에서 인사 전합니다.